자, 그 다음 이제 예로 들게 many electron atoms입니다. 그래서 many electron을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다전자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자연과학적으로 많다라는 건 몇 개를 얘기하는 걸까요? 2개 이상. 바로 2개 이상입니다. 자, 이 전 챕터가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었잖아요. 하이드로제닉은 전자가 하나죠. 그 하나보다도 전자가 더 많으면 그때부터 다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전자 원자 이온을, 아니 다전자 원자를 표현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활용되는 개념이 바로 Effective Nuclear Charge입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바로 유효 핵전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 EFF를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래 첨자로 넣어서 기호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유효핵전화가 뭐냐? 이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이 다전자 원자를 수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다전자 원자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다전자 원자 중에서는 또 제일 간단한 거 바로 힐륨이 되겠죠. 그래서 이 힐륨에 대해서 이 원자 모델을 기본 구조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힐륨 원자에서는 자, 원자핵이 어떻게 돼요? 원자핵 하나 있고 전자가 몇 개 있죠? 전자가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힐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2번이잖아. 2번이니까 그 원자 번호만큼 핵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양성자가 있죠. 네. 원자 번호의 정의는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죠. 그렇죠? 그래서 핵 안에 양성자가 2개 있고 그 다음 양성자 1개의 질량은 얼마예요? 양성자 1개의 전하량.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 얼마입니까? 양성자 하나 전하량 얼마입니까? 2 플러스. 알겠죠? 그래서 전자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아시겠죠? 양성자 전하량은 2 플러스. 아시겠죠? 뭐 크기는 뭐 또 이렇게 죠. 크기는 1.6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인데 이 크기에 대해서 플러스면 양성자 전하량, 마이너스면 전자 전하량. 그래서 이렇게 전자 2개와 원자핵의 존재를 이렇게 모델로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이제 힐륨 원자에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성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위치 에너지. 알겠죠? 위치 에너지를 표현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위치 에너지를 표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때 핵과 전자 사이에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날까요? 핵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전자와 전자에서는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청력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그걸 위치 에너지로 표현해 본 거예요. 바로 쿨롱 에너지식을 힌트로.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상수 곱하기 거리분의 전하량 곱으로 위치 에너지를 표현한 거지. 그럼 지금 여기서 입자가 3개니까 상호작용도 1번, 2번, 3번 나타나겠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공통된 상수를 뽑아내고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럴 때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핵과 전자 간 인력. 그리고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플러스가 되는 것은 전자 사이에 청력. 그래서 수소 원자냐 아니면 다전자 원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수소골 원자에서는 이 부분이 있어 없어요? 수소골 원자에서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다전자 원자의 핵심은 바로 요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저 수소, 이제 힐륨 원자에서의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위치 에너지 표현인데, 여기서 아주 이제 놀랍고도 혹은 곤란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름하여 three-body problems. three-body problems. 우리말 번역은? three-body problems. 우리말 번역은? 그렇지. 바로 그 유명한 삼체입니다. 자, 삼체 문제. 이게 뭐냐? 이게 물리학의 대난제죠. 뭐 지구로부터 뭐 수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다른 행성의 위성에까지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보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리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hree-body problem입니다. 자, 뭐냐? 서로 인력, 청력 이 나타나는 물체가 몇 개? 3개. 뭐 양자역학적일 필요도 없어요. 뭐 미시적일 필요도, 그냥 사람 눈에 보이는 공 정도의 크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모두 다 인력, 청력으로 다 엮여 있어. 나타나는 물체가 3개 이상이면 계산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그 물리학의 거대 난제를 three-body problem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묘하게도 미래를 예측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래를 예측한다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미래를 예측한다.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바로 함수죠. 함수라고 하는 게 미래를 예측한 결과예요. 뭐 f 이퀄 y 이퀄 fx. 그럼 해보지 않아도 변수가 들어가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나온다. 예를 들면은 f 이퀄 ma. 이것도 미래를 예측하는 식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뭐냐면 질량을 가진 녀석에게 힘을 가하면 반드시 그 미래에 가속도가 생긴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창하게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건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물체가 어떻게 3개가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런 예측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물리학의 거대 난제를 three-body problem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자, 여기도 인력 청력이죠? 여기도 인력 청력이죠? 여기도 인력 청력이죠? 그렇게 엮인 입자가 몇 개가 있어요? 3개죠? 그러면 놀랍게도 이 계산 더 이상 해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해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요거하고 요 상호작용은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가 대강 정해져 있다면 그 거리에 따라서 인력이 정해지는 거라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의 두 전자가 매우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전자의 위치가 궤도 내에서 고정적이에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니까 이걸 시간의 함수로 어떻게 표현할지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되겠죠? 이런 일을 three-body probl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류트신이라고 하는 그 중국계 아메리칸이라는 사람이 지은 SF 소설 중에 three-body problem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한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 Three Body Problems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본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나는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Three Body Problems가 이제 소재로 사용되는 외계인이 등장한 영화입니다. 소설입니다. 외계인.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외계인이 나오면 보통 호황되잖아요. 근데 이 Three Body Problems라는 소설에 나오는 외계인은 실제 외계인입니다. 진짜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자연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추정되는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추정되는 외계인이 우리 지구와 상호작용하게 된다면 나타날 무시무시한 비극, 알겠죠? 을 학술적으로 연구를 한 학자가 소설로 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나는 사실 무서운 게 별로 없거든요, 세상에. 왜냐면 귀신도 안 무섭고요. 귀신도 안 무섭고 뭐 사실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좀 무섭다고 하면 바퀴벌레? 김선아? 김선아가 화내는 거 요런 건 좀 무섭거든요. 근데 그 외의 건 별로 안 무서운데 나에게 근원적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건 바로 자연과학적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주 큰 근원적 공포를 줘요. 왜? 내가 그 자연과학을 믿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같은 거. 난 그런 게 굉장히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삼체라는 이 소설을 보고 정말 공포에 휩싸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삼체라는 소설이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6개 드라마로 시즌 1이 올라가 있고 곧 시즌 2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책을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으셔도 되고 넷플릭스를 좋아하시는 분은 드라마를 보셔도 됩니다. 근데 드라마의 내용도 쇼킹합니다. 쇼킹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꼭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외계인이 삼체 문제와 관련해서 진짜 이상한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때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그대로 놓고는 더 이상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원자 모델을 새로이 규정합니다. 자, 어떻게 저 힐륨을 새로이 원자 모델로 바꾸느냐? 바로 요렇게 바꿉니다. 요렇게. 요렇게. 뭐 좀 이상하죠, 그렇죠? 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때 요 결과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선 첫 번째 전자 간 청력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자, 왜 전자 간 청력을 아예 없는 모델로 바꿉니까? 그걸 계산하기 어려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놈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자 간 청력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자와 전자 사이에 이 청력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때 핵과 전자 간 인력만 생각해 보겠다 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핵과 전자 간 인력만 고려한다고 할 때 그 위치 에너지를 요런 꼴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런 꼴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 잘 봐. 청력 무시하면 이 부분이 인력이잖아요. 그럼 결국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수분의 마이너스 거리분의 상수, 마이너스 거리분의 상수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동일한 상수분의 거리분의 상수, 거리분의 상수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P가 뭐죠? 이 P? 이 P는 위치 에너지잖아요. 이 위치 에너지는 실험적으로 측정해 버립니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데이터를 측정해 버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골치 아픈 청력은 없애버리고 인력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치 에너지를 측정해 버리는 거예요. 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붙어 있는 상수 있죠. 이 상수가 아까와 같아졌어요, 달라졌어요? 아까와 달라지는 거죠. 바로 어떻게 된다? 인력항의 비례 상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죠? 그 새로운 비례 상수를 Z effective 지금의 경우 1.7로 계산되는 거 있죠? 그것을 유효 획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유효 획전화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1, 2, 3 소요 유획전화의 기본 개념은 도입 개념은 바로 전자 간 청력 요것에 의해서 원래의 원자 번호 그게 Z잖아요. 그 원자 번호보다 더 작은 값으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 원자 번호는 몇 번이었어요? 2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게 2가 1.7이 됐다고 하면 작아진 거잖아요. 그럼 왜 작아졌을까? 여기 아까 전자간 청력을 무시해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 전자간 청력만큼 핵전화가 줄어들면서 이 전자간 청력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덕에 도입하는 개념이 바로 이게 있습니다. 쉴딩 팩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쉴딩 팩터. 자, 어떻게 쓰냐면 바로 시거마. 자, 그러면 이 쉴딩 팩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 했고 그래서 1 2 3 4 3 쉴딩 팩터. 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쉴딩 팩터는
Z 빼기 Z effective 라고 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힐륨의 경우 2 빼기 1.7에서 0.3 이렇게 계산되는 이런 요소를 쉴딩 팩터라고 합니다. 이 쉴딩 팩터는 바로 전자 간 청력 그것의 영향을 쉴딩 팩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아셨죠?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이 유액전하의 주기적 성격. 주기적 성격. 자, 어떻게 되느냐. 여기 씌울게요. 여기 준다. 자, 이 유액전하 성격, 유액전하의 주기적 성격은 과거 수능에서 얘네들이 나올 때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뭐냐면 기본 성격은 자, 요거 주기율표겠죠. 주기율표에서 이 녀석은 동주기에서는 이리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리고 동족에서는 이리 갈수록 증가합니다. 알겠죠?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 유유핵전하에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 요소는 바로 원자번호입니다. 원자번호. 그래서 잘 보세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원자번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자번호가 커지는 거죠. 같은 족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원자번호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원자번호가 커지면 유유액전하도 커지는 게 기본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주기적 성격이 뭐에 따라서도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냐면 바로 전자 배치. 여기에 있는 이 유유핵전하를 원자 번호에 대해서 도시를 하겠다. 즉 원자 번호가 변할 때 유유핵전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을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이게 1,1인 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1,1인 게 있습니다. 바로 슈쇼겠죠. 자, 슈쇼는 원자 번호와 유유핵전하가 어떻겠습니까? 같죠. 왜 같겠습니까? 전자 간 청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소에서는 뭐가 0이다? 수소에서는 쉴딩 팩터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때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온화 에너지와 많이 다릅니다. 네. 비슷한 요소가 있는데 다릅니다. 자,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요거
2번에 힐륨입니다. 3번에 리튬입니다. 10번에 니온입니다. 11번에 소듐입니다. 그리고 18번에 알곤입니다. 19번에 포타슘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거.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우상향이죠? 그럼 잘 보면 얘네들 이제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면 요거 1주기죠. 요거 2주기고 요거 3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동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면 유효액자나 커진다고 했죠. 동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면 유효액자나 커진다고 했죠. 원자번호 커지면 유효액자나 커지고 원자번호 커지면 유효액자나 커져요.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살펴볼 거 예를 들면 요거 누구죠? 힐, 수소, 리튬, 소듐, 포타슘 몇 쪽? 1쪽이죠. 동족에서도 원자번호 커지면 유효액자는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수소, 리튬으로 갈 때 증가, 리튬, 소듐으로 갈 때 증가, 소듐, 포타슘으로 갈 때 증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 성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아주 특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특징적으로 감소죠? 감소죠? 감소죠. 어디서만 감소가 이루어지냐면 직전 단계 18쪽 원소가 그 다음 쪽이 1쪽으로 갈 때만 감소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원자번호가 커지면 유효액자나가 커지는 게 맞는데 기가 막히게도 2번이 3번이 될 때 10번이 11번이 될 때 그리고 18번이 19번이 될 때 이때만 폭 감소합니다. 이것이 유효액자나의 중요한 성격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왜 그러냐?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살짝 지울게요. 자, 이게 뭐냐면 완벽히 채워진 전자 배치는 그 다음 껍질 전자에 대한 가림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3번의 리튬 봅시다. 자,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 거냐면 1s2 2s1이죠.
자, 그 다음 11번 소듐 봅시다. 1s2, 2s2, EP2, 뭐 이건 지워도 되고 2s2, EP2, 아니 뭐야? EP6에 3s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9번에 포타슘 3s2, 3p6에 4s1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자 1s2, 2s2, 2p6, 3s2, 3p6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히 채워진 전자배치요. 자, 이거 완전히 다 들어가 있죠. 이것도 완전히 다 들어가 있고 이것도 완전히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가림 효과가 아주 커지는 거예요. 가림 효과가 아주 커지는 거예요. 그럼 가림 효과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커진다는 얘기는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들에 대한 유효핵전화가 예상보다 감소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전 원자 번호가 더 작았던 18쪽 비활성 기체보다도 유효액전화가 감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효액전화에 관련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유효액전화의 주기적 성격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요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죠? 자, 그 다음 해볼 것 여기 줄게요. 바로 세 번째 슬레이터 룰입니다. 자, 슬레이터 룰 얘는 뭐냐면 유효핵전화에 대한 근사적 표현입니다. 수업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슬레이터를 보다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한테 슬레이터를 하자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우선 이번 학교 가시면 이제 요 이후에 어떤 내용 하는지 새로운 얘기가 들리는 게 있으면 나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가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좋아. 응? 내일도 있어요? 나 내일도 있나? 내일도 있어요? 내일이 마지막이구나. 내일 와주세요. 안녕. 내일 있구나. 네. 금요일날 이제 내일 슬레이터 룰. 좋았어.